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감기나 인후염 등 다양한 기관지 감염 혹은 질병은 통증으로 시작해 기침과 콧물, 가래를 포함한 대표적인 증상들을 수반합니다. 특히 평소와 달리 샛노랗거나 녹색의 가래는 확실히 어딘가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최근 인후염에 걸려 고통받은 김에 풀어보는 가래 색상에 대한 화학입니다. 가래는 단어부터 왠지 지저분한 느낌이 따라옵니다. 단순한 침이 아닌 가래침을 얼굴에 뱉는다면 그냥 모욕도 아닌 심각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냥 침을 맞아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요. 생각보다 가래 색상이 다양하다는 것은 여러 질병을 체험하며 알게 되는 삶의 지식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색상이 있으며 정상 조건에서의 가래는 무색 투명한 점성 액체입니다. 만약 출혈이 있어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뒤섞인 객혈의 경우에는 분홍색이나 붉은색을 띠게 되죠. 기도 감염에서는 노란색이나 녹색의 가래가 나오는데, 노란색은 보통 가벼운 염증과 감기 증상, 그리고 녹색이 진해질수록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유의 색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가래의 색상은 죽은 세균과 백혈구가 뒤섞여 배출되기 때문이라 배웠을 것입니다. 백혈구의 역할은 침입한 외부 세균이나 이물질을 잡아먹어 제거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만큼 자연스러운 해석이 맞긴 합니다. 다만 백혈구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 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니 의외로 단순한 백혈구의 이름들을 구분해보죠. 단핵구는 이름대로 하나의 큰 핵을 가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자주 들려오는 림프구 역시 백혈구 중 하나로 이름이 나름 친숙합니다. 문제는 그 외에 세 가지 종류인데, 호산구는 산성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산구의 세포질 내 과립은 에오신으로 대표되는 산성 염색약에 잘 염색되어 붉은색 또는 분홍색으로 보이게 되며, 산성 염색약의 친화성을 보이는 백혈구라는 의미로 호산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른 두 종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호염기구는 염기를 좋아하는 세포로, 이번에도 세포질 내 과립이 헤마톡실린이라는 염기성 염색약과 잘 반응해 파란색과 보라색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중구는 중성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에오신과 헤마톡실린 모두에 특별히 강하게 염색되지 않고 중간 정도의 색상으로 염색되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떠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비율로 존재하는데, 호중구가 가장 흔하며 우리가 가래의 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 또한 호중구입니다. 호중구에는 특별한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중구가 세균들을 잡아먹어 분해하는 작용은 포식용해 소체라는 주머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는 몇 가지 효소가 순차적으로 기능합니다. 먼저 NADPH 산화 효소가 산소를 초과산화물 레디칼로 형성하며, 이후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가 과산화수소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내 풍부한 염화 이온과 함께 골수세포형 과산화효소와 반응해 락스의 주성분이기도 한 산화제인 차염소산 레디컬을 만들어 본격적인 분해를 진행하게 되죠. 핵심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마이엘로 퍼옥시데이즈입니다. 줄여서 간단히 MPO라 부르는 이 효소는 인간 17번 염색체의 MPO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되어 있으며, 감염 시 활성화된 호중구가 세균과 싸우는 데 활용되며 가래 색상의 근원으로 작용합니다. MPO는 과산화수소와 반응할 때 어떤 분자 혹은 이온을 만나는가에 따라 다른 고반응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아미노산인 타이로신 역시 그중 하나인데, 최종적인 역할은 감염원이나 불포화 지방산, DNA, 단백질 등 여러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인 효소, 즉 MPO만이 있다고 실험실 외 조건에서 쉽게 구현할 수 없는 고반응성 화학적 생성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반응과 결합 제어에 관여하는 금속 이온이 필요한데, MPO는 철을 사용하게 됩니다. 2가와 3가, 4가 철 화합물이 복잡하게 전환되며 우리 몸을 제어하고 유지합니다. 그런데 인체에는 철이 중요 자리에 결합한 또 다른 유명한 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에서 실질적인 산소 결합과 운반 역할을 하는 붉은색의 햄입니다. 햄은 엽록소와 거의 같은 포르피린 고리 구조를 가지며 중앙에 이가 철 이온이 배위 결합해 있습니다. 이가 철이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햄의 색상과 기능이 나타나며, 만약 산화되어 삼가 철로 이루어진 경우
메트 헤모글로빈이라는 젓갈색의 특성으로 산소 운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기율표에 3에서 12족 전이금속 원소가 포함된 배위 화합물들은 다양한 산화수와 구조를 바탕으로 관찰되는 색상도 구분됩니다. 철 이온 역시 2가에서는 청록색을 띠며 3가가 되면 노란색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역시 헤모글로빈과 메트 헤모글로빈의 색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장 이론 또는 리간드장 이론을 통해 금속과 결합한 리간드라는 유기 분자의 종류와 개수,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색이 추가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같은 철이 사용되어도 가래의 색상은 왜 다를 것인가입니다. 호중구의 핵심 요소인 MPO에도 햄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반응을 주관합니다. 다만 구조가 헤모글로빈의 햄과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조건에서 5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이루며 안정하게 존재하는데 MPO의 색상은 붉은색이 아닌 녹색입니다. 세균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감염 시 호중구가 감염 부위로 이동하며 녹색이 점차 강해집니다. 세균과 백혈구 폐기물 때문에 노란색이나 녹색 가래가 나온다는 것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감염으로 인한 호중구 이동으로 마이엘로 퍼옥시데이즈라는 녹색 효소 농도가 높아져 색이 나타난 셈입니다. 왜 똑같은 햄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햄이 과산화수소와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구조에서 추론됩니다. 산소 운반을 위한 햄의 경우 철 이온을 중심으로 5개의 자리가 이미 포르피린 고리와 아미노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자리에 산소 분자가 결합해 운반이 가능해지는데 안정한 결합을 위해서는 특정한 개수의 전자가 필요하듯 삼가철을 보유한 메트 헤모글로빈은 이 결합 형성이 불안정해집니다. 때문에 산소와의 결합력이 낮아지는데 MPO의 햄도 달라야 하는 것이 산소와 너무 강력하게 결합하면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MPO의 햄 모습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으며 평소에는 물과 결합해 있다 과산화수소를 만나면 햄이 산소와 결합하던 것처럼 철이 잡아채고 이후 화학 반응을 통해 철은 산화되고 레디컬을 이뤄 세균 제거를 위한 고반응성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여하튼 이 효소는 녹색이어서 가래의 색상이 변화하며 회복 단계에 들어서면 호중구의 집중이 풀려 색상이 다시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거담제라 불리는 가래약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지도 궁금하죠. 거담제의 기능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물질은 N-아세틸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은 아미노산 중 하나로 끝에 황을 보유하고 있어 이황화 결합이라는 황과 황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래의 대부분은 수분이지만 그 외 5%가량이 뮤신이라는 점성 단백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N-아세틸시스테인은 점성 단백질 사슬들이 이황화 결합으로 엉겨붙어 끈적하게 존재하는 것을 방해해 점도를 낮추게 됩니다. 가래가 나오지 않게 된다기보다는 가래가 끈적하게 엉겨붙는 것을 막아 묽게 만들어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3가지 거담제의 기능을 구분한다면 크게 점액 조절제, 분비 촉진제, 그리고 점액 활성제입니다. 점액 조절제는 점액의 분비량을 줄이거나 점액의 성분 비율을 조절해 가래가 덜 끈적거리게 만들며 L-카보시스테인 등이 사용됩니다. 가래 점도를 낮추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분비 촉진제는 기관지 점액 분비를 촉진해 가래의 수분 함량을 늘리고 기침을 통해 배출이 쉽게 만듭니다. 가래약을 먹었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와 자꾸 뱉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아이페네신이 대표적인데 기도에서 점액을 가라앉히는 것을 돕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액 활성제는 기관지 선모 운동을 촉진해 점액이 상부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암브록솔 등에 해당하며 마취와 항염증 효과도 일부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실제 제품들로는 리나치올이 점액 조절제에 해당하며 가장 유명한 판콜이나 판피린 등이 분비 촉진 기능을 갖습니다. 점액 활성제는 뮤코팩트를 비롯한 제품들이 유명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여러 물질을 혼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데원 에스와 같은 제품은 5가지 성분이 조합되어 있는데 펠라르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은 남아프리카 원산의 식물 유래 성분으로 저는 큰 관심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흔한 화학물질인 염화 암모늄은
기도 점액을 물기에 배출을 돕기 위함입니다. 안전한 물질이니 넘어가죠. 다음으로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은 항히스타민 작용을 해 감기약에 흔히 사용되며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타르타르산 다이하이드로코데인, 이름에서부터 모르핀을 능가하는 강력한 오피오이드 코데인이 들어있어 기대되죠. 중추작용 진해제로 기침 억제 역할을 하는데 약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로 코데인 유도체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준마약성으로 구분되며 국내에서는 2군으로 분류됩니다. 불법적인 마약으로 화학적 전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일반인이 실험실 없이 합성하기 어렵고 당연히 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DL 메틸 에페드린 염산염은 기관지 확장과 진해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도 에페드린이라는 단어가 꽂힙니다. 에페드린 계열 약물로 중추신경을 자극해 호흡기 통로를 넓히는 역할이며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하진 않지만 미국 DEA에서는 일부 유도체를 전구체 화학물질로 규제합니다. 염산 처리와 환원 반응으로 메스암페타민 구조로 유도 가능하겠네요. 거담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가래 효소의 능력은 조금 더 거대한 스케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우주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거리를 연결하며 끊어지지 않고 가볍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재가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가 초고강도의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특유의 가볍고 강한 성질을 통해 최근에는 인공 인대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거나 섬유를 이용해 옷감을 만들고 뛰어난 전도성을 활용한 스마트 디바이스에도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고 안정하다는 것인데 MPO는 탄소 나노튜브를 소화시키는 흔치 않은 생체 요소입니다. 과산화 요소가 이러한 작업이 가능해 과거 고춘행이에서 발견된 홀스 레디시 퍼옥시데이즈가 8주간의 반응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생분해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인간 세포 또는 생체액 내에서 생성된 과산화 요소가 탄소 나노튜브를 하루 내에 분해한다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었죠. 탄소 나노튜브 분해액에서의 색상과 전자현미경 이미지로도 명백하게 분해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차하염소산이 일부 분해시킬 수 있지만 효소의 기능에 비하면 부족했습니다. 효소가 직접 분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물론이고 면역 글로불린 접합을 통해 호중구가 탄소 나노튜브로 이동하게 했을 때 직접 탄소 나노튜브를 녹여 분해하는 것도 확인됩니다. 체내에 적용할 수 있는 물질 중 우리가 생분해할 수 있는 후보에 의외로 탄소 나노튜브가 포함된 이유이기도 하며 가래의 능력이 생각보다 더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래의 특유의 색상은 마이엘로 퍼옥시데이즈라는 효소 속 햄 구조에서 나타나는 생분자 자체의 녹색 색상입니다. 백혈구의 MPO 효소는 의외로 강력해 탄소 나노튜브마저 분해할 수 있으며 가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거담제는 잘만 찾아보면 흥미로운 물질들을 다수 분리할 수 있습니다.